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1월 학평 문법 부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과 12번은 사이시옷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제시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문단을 보시면 사이시옷이란 두 단어 또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부분 체크해야 되겠죠? 합성어의 두 요소 사이에 표기하는 시옷을 말한다. 해서 첫 문단에서는 사이시옷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합성어의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합성어에서 두 단어가 결합하는 형태가 고유어와 고유어의 결합인 경우,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인 경우,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인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일어인 경우, 그리고 파생어인 경우, 그리고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인 경우, 한자어만으로 구성된 합성어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여러분들 여기 체크해야 되겠죠? 한자어만으로 구성된 합성어 중에서 예외적으로 곶감, 새빵, 숫자, 찻간, 툇간, 횟수 이 6개의 단어는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즉, 받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단어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의문론적 현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둘째,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이고, 그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그리고 셋째,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고 그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제시문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우리 두 번째 문단과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선택지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래옷과 달리 아랫마을은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이라고 했네요. 자, 먼저 아래옷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고유어 아래와 그리고 고유어 옷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치만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의문론적 현상이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아랫마을 같은 경우는 고유어 아래와 그리고 고유어 마을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으로 시작하고 그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죠.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선택지 2번입니다. 고깃국과 달리 해장국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겠군. 자, 고깃국은요, 고유어 고기와 그리고 고유어 국이 결합한 합성어이고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뒷말의 첫 소리 기억이 지금 쌍기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자, 지금 고깃국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이 2개를 인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준 발음을 2개를 적은 거예요. 자, 반면에 해장국의 경우에는요, 한자어 해장과 그리고 고유어 국이 결합한 합성어이지만 앞말을 보시면요, 해장,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선택지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선택지 3번. 코마개와 달리 콧날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자, 코마개는 1번의 아래옷의 사례와 동일한 사례입니다.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났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의문론적 현상이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콧날을 보시면요. 일단 고유어끼리 결합을 한 합성어이고요.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났고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죠.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택지를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뒷말의 첫 소리가 지금 모음이어야 되는데 니은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니은 소리가 덧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니은 하나만 덧나고 있죠. 그래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라는 설명은 맞지만 의문론적 현상을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선택지 4번입니다. 우유빛과 달리 오렌지빛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결합 형태를 고려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겠군. 자, 보겠습니다. 자, 우유빛의 경우에는요. 2번에 고깃국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고유어끼리 지금 결합한 합성어이고요.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 소리가 지금 된소리로 모두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반면에 오렌지빛 같은 경우에는요. 외래어 지금 오렌지가 포함된 합성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5번. 모래땅과 달리 모래길은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자, 모래땅의 경우에는요. 1번의 아래옷과 동일한 사례입니다.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났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의문어적 현상이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모래길의 경우에는요. 2번의 고깃국과 마찬가지로 고유어끼리 결합한 합성어이고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에 지금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5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학습지의 일부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탐구 과제부터 살펴볼게요. 탐구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단어들 해 플러스 살, 해 플러스 님의 올바른 표기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자, 그러면 탐구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자료에는 명사 살과 접사 살, 그리고 명사 님과 접사 님의 사전적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단어의 살과 그리고 님이 접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접사가 결합했다는 것은 파생어로 볼 수 있고 제시문의 두 번째 문단을 떠올려 보시면 파생어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명사 살은요. 물살처럼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해, 볕, 불 또는 흐르는 물 따위에 내비치는 기운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접사 살은요. 살얼음처럼 온전하지 못함의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접사 님은요. 달림처럼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말이고요. 마지막 님은요. 임을 이르는 말로 우리 문학에서 자주 보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탐구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탐구 과제의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살의 경우에는 해의 기운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살이 접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고유어끼리 결합한 합성어가 되고요.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지금 발음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반면에 해님의 경우에는 아까 달림처럼 해를 인격화한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님은 자연스럽게 접사가 되고 해님은 파생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탐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와 살이 결합한 단어의 표기는 햇살이고 해와 님이 결합한 단어의 표기는 해님이다. 사이시옷은 합성어의 두 요소 사이에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님처럼 접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정답도 나왔죠? 기억은 햇살, 니은은 해님, 디귿은 접사.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먼저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 내용을 살펴볼게요. 음음 변동 중 교체가 일어날 때에는 앞 음절의 종성과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두 음운이 만나서 그중 하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볼게요. 자, 기억은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는 경우이고, 그리고 니은은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 발음에 따라서 다음 단어들을 기억과 니은으로 나눠볼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먼저 각 단어의 표준 발음을 분석하고 그 후에 기억인지 니은인지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먹물은요, 비음어가 일어나서 뒤 음절의 초성인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 음절의 종성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중력 또한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이번에는 앞 음절의 종성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뒤 음절의 초성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가 됩니다. 따라서 중력은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집념도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뒤 음절의 초성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 음절의 종성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가 됐어요. 자, 칼날의 경우는 유음화가 일어나서 앞 음절의 종성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 음절의 초성 니은이 리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중력과 함께 기억에 해당하겠죠. 자, 마지막 톱밥의 경우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데요. 앞 음절의 종성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뒤 음절의 초성 비읍이 쌍비읍으로 교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은 다양한데요. 앞 음절의 종성이 기역, 디귿, 비읍이고 뒤 음절의 초성이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일 경우에는 앞 음절의 종성의 영향을 받아서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톱밥의 경우도 중력과 칼날처럼 기역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 기역에는 중력과 칼날과 톱밥을, 니은에는 먹물과 집념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4번입니다. 높임 표현과 관련된 문제고요. 이번 교과서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보기 1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대상은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생략되기도 한다. 한편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한 문장 안에서도 다양한 높임법이 쓰일 수 있다. 자, 보기에서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그리고 상대 높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 문장에서 주체, 즉 주어가 누구인지, 혹은 객체, 부사어 혹은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상대, 즉 청자가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기에 아들과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라고 했으니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대 높임을 사용하겠죠. 자,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언제 도착하시나요? 자, 아버지가 집에 언제 도착하는지 묻고 있죠. 도착하다의 주체는 높임의 대상, 아버지죠. 아버지가 주어니까. 따라서 도착하다의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고요. 우리가 곧 배울 내용인데요. 자, 아들은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에게 해유체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볼게요. A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자, 둘 다 아버지죠? 맞습니다. 다시 대화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고 아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들이 말하기를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해보라고 하셨어요. 자, 먼저 이 문장에서 주체는 누구일까요? 주어를 찾으면 돼요. 바로 할머니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부사어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됩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들에게는 모두 높임의 대상이니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주체 높임의 대상이니까 주격조사 가 대신에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하다의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서 하셨어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는요. 객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인 깨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잊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와 대화 중이죠. 청자인 아버지에게 해요체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2번 볼게요. B의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자, 여러분들 B에서 객체와 상대 높임의 대상 모두 아버지였죠? 그러면 정답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C 부분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자, 먼저 이 문장의 주체는요. 아들인 본인이죠. 아들이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니까 따라서 이 문장의 주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앞에 문장과 동일하게 부사어이고 객체 높임의 대상이 되죠. 앞에서와 똑같이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다 라고 하는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요체를 사용하여 아버지에게 상대 높임 실현하고 있죠. 자, 선택지 3번 보겠습니다. C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자, 객체 높임도 아버지, 그리고 상대 높임도 아버지 같죠? 맞습니다. 자, 다시 대화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아직 안 주무시는지 묻고 있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직 안 주무셔요 라고 답했어요. 보기에서 높임의 대상은 생략되기도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이 대화에서 이 주무시다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상할 수 있어요. 할머니에 대해서 묻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할머니가 아직 주무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문장에서의 주체는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라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반복입니다. 해요체를 사용해서 아버지에게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4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자, 주체 높임은 할머니고요. 상대 높임의 대상은 아버지가 되죠. 대상이 다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화 부분 볼게요. 방금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셨어요. 자, 문장의 주체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또한 아들에게 높임의 대상이죠. 따라서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 깨서가 사용되었고요. 나가다의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서 높임의 대상, 어머니에게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긴 했지만 할머니는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가 되고 객체가 되죠. 그래서 이번엔 할머니가 객체 높임의 대상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대신에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모시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에게 해요체를 통해 상대 높임 실현하고 있죠. 자, 선택지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임의 대상이 모두 달라요. 주체 높임은 어머니, 객체 높임은 할머니, 그리고 상대 높임은 아버지. 자, 이렇게 선택지 5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벌써 나왔죠? 2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중세 문법인데요. 문제 살펴볼게요.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의 예문이 제시되어 있고 선택지에는 각 예문에 사용된 조사를 분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역의 라우라가와 디귿의 선인이에는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 즉 주격조사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군. 자, 먼저 라우라 뒤에 쓰인 이 이와
선인 뒤에 쓰인 이 이가 주격조사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라우라와 선인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확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문에서 현대어 풀이를 꼭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 문장 성분을 찾기가 쉬워져요. 자, 라우라가 득도하다. 그리고 선인이 딸을 길러내다. 모두 주어가 맞네요.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현대와 다르게 선행체언에 따라서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다양했어요. 그래서 예문에서처럼 선행체언이 라우라처럼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주격 조사 이가 오고요. 그리고 선행체언이 선인처럼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 주격조사 이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기억의 어미를과 디귿의 따르래는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 즉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서로 동일하게 사용되었군.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둘 다 어미를 그리고 딸을 목적어 맞네. 그러면 를 같은 형태니까 2번 선택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와 다르게 과거에는 연철표기 이어졌게 아시죠? 연철표기가 흔했어요.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는 어미 뒤에 목적격 조사 르이 결합된 형태이고 디귿의 경우에는 딸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을 했고 여기에 이어졌기를 해서 따르리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형태의 목적격 조사가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현대 국어에서처럼 선행체언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을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을이 왔다. 다만 이 디귿의 경우에는 이어적기가 돼서 르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형태의 목적격 조사가 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고 우리 정답은 2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3번입니다. 니은의 구담의와 디귿의 남굴 시옷에는 모두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 즉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군. 자,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예문을 보시면 구담의 옷 그리고 남굴의 선인 해서 구담과 남굴이 옷과 선인을 각각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와 다르게 중세의 관형격 조사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주격 조사처럼 선행체언에 따라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선행체언이 사람이나 동물이면서 양성모음일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 요 아래아를 쓴 의가 옵니다. 반면에 선행체언이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고 혹은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 시옷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구담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아를 활용한 의가 사용되었고 디귿의 남굴 같은 경우는 남쪽 동굴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 시옷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3번의 선택지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니은의 심산애와 디귿의 시절애에는 모두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 즉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군. 자, 니은의 심산애 여기 보면 깊은 산에 부사어 맞고요. 그리고 디귿의 시절애 역시 부사어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에는 많이 깨졌지만 중세에는 모음조화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모음조화에 따라서 애를 쓰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4번의 선택지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니은의 과실와와 리을의 병과에는 모두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 즉 접속 조사를 이야기합니다. 접속 조사가 사용되었군. 확인해 볼게요. 자, 니은에서 과실와는 과일과 물 접속 조사 맞고요. 리을에서 병과는 생과 로와 병과 사외라 해서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다 접속 조사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5번의 선택지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11번에서 15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번에도 꼼꼼하게 공부해서 모두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